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FAT 1급까지 이제 수업은 다 마무리를 해보셨는데, 이제 기출문제에 갖고서는 FAT 2급부터, FAT 2급은 아예 교재 자체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이 회계 원리와 FAT 1급까지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도 또 자격시험은 FAT 2급도 응시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준비는 FAT 1급까지 되어 있지만, 그 약간 하위 단계인 FAT 2급으로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출문제로 제 55회 자격시험이었고요. FAT 2급 이론 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시험 시간 60분이라고 되어 있고, 이론 배점 문항당 3점, 그 다음에 뭐 실무 배점은 문항별로 참고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시행 공고일 뭐 돼 있다고 치고 쭉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십니다. 제 55회고요. 아래 문제에서 언급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적시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 과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적시성, 적절한 시기에 재무정보를 보고할 때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 과정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가정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기본 가정에서 이걸 질문한 것이니까요. 기본 가정에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는 기업이고 실체라는 거 말씀해 드렸고, 기업 실체는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이 그냥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기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요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기업 실체, 지금 기간을 단위로 분할한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해당되는 건 여기 기간별 보고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기간별로 1년 넘어가지 않게 보고하세요.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얘기드렸죠. 또 여기 문제를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네요. 지금 여기 기업의 기본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 세 개가 있죠. 그럼 여기 기본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건 발생 기준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요거 기본 가정 설명해 드리면서 요거 세 가지는 암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문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이론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자격시험 문제에서든지 간에 급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에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변형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FAT 1급 수준에서는 반드시 요 세 가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2번 문제는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죠.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기준이 일반 거래가 아니라 회사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했었고, 회계상의 거래이면 우리가 차변, 대변 구분해서 기록을 한다 그랬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치를 5천만 원에 취득, 그다음에 현금 지급했다, 회계상의 거래 맞고, 도난, 그다음에 분실, 얘도 재산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얘도 회계상의 거래 맞고요. 화재로 소실됐다, 재산의 변동이 생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종업원 채용했다. 채용은 아직 채용했을 때
재산상의 변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 단어들을 얘기해 드렸었죠. 여기 처음에 주문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보라든지 그다음에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약속이라든지 여기 얘기하는 채용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 회계상의 저기 거래라고 보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용어들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거든요. 재산상의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얘를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권을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FAT급은 기본 지금 기본 학습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그런 걸 주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책상을 장부 금액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거래처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 자, 지금 책상을 팔았다는 얘기네요. 책상을 처분했답니다. 그리고 대금 책상을 팔았으니까 대금은 우리가 약속금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면 차변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 이 물어본 거잖아요. 자,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약속금을 받았으니 둘 중에 하나겠네요. 받을 어음을 쓰든지 또는 뭐를 써야 되겠어요? 미수금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받을 어음은 어떨 때 받을 어음 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판 게 상품일 때. 근데 지금 이게 상품인가요? 이건 비품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니 답은 4번이죠. 여러분이 회계 원리 배우시면서 제가 이런 거 문제 형태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벌써 앞에서 한번 연습을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려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이거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사람한테는 쉬운 거고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이 잘 돼 있으셔서 어렵지 않게 드리는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6월 중 상품을 매매한 관련 자료래요. 기초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6월 말 재고금액 물어보고 있죠. 선입선출법은 무슨 뜻이었죠? 먼저 사갖고 온 거 먼저 파는 방법이죠. 자, 봐요. 중요한 건 요 매출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몇 개를 팔았대요? 400개 팔았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 다 팔렸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전월 2월 이게 다 팔렸을 거고요. 여기서 몇 개가 팔렸을까요? 여기서도 200개가 팔렸겠네요. 그럼 여기 몇 개 남아 있어요? 재고는 100개 남아 있겠죠. 근데 이거 얼마짜리로 남아 있는 거래요? 3,000원짜리. 그러면 금액은 얼마예요? 기말 재고는 아주 간단하게 30만 원씩 남아 있겠네요. 그죠?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문제는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래요.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원이 있었답니다. 기초예요. 근데 단기 중에 매출 채권 2만원 대손 처리했다고 하니 5만원 중에서 2만원은 지금 저기 사용했겠죠. 그러면 이때 시점에서는 남아있는 것이 3만원 이렇게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말에 결산할 때 대손상각비 15,000원 추가 계상했다는 뜻은 얘가 추가 계상의 말이 이런 뜻이에요. 12월 31일에 차변에 추가로 했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 15,000원 이렇게 했다는 뜻이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5,000원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추가 계상했다고 하니 대손 충당금을 왜 15,000원 추가로 더 했을까? 그러면 기말에 대손 충당금은 지금 얼마로 추계가 됐다는 뜻이에요. 두 개 합친 금액
45,000원이 추계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추가로 15,000원을 갖다가 다시 보충해서 써준 거예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앞에서 사용하고 남았던 3만원과 추가로 대손충당금 15,000원 더 추가가 돼서 기말에는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생겼겠다. 요하고 이하고 합치니까 45,000원이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남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대손충당금 잔액은 내년에 전기 2월로 가서 기초 대손충당금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45,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까요? 6번 문제는 사업용 토지래요. 그 사업용 토지를 처분했대요. 이에 대한 회계 처리 대변 기정 과목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기 이 부장이 토지 처분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박대리가 네, 3천만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 차변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차변에는 현금 300만원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지금 여기 3천만원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그러면 계약은 제가 회계상의 거래 아니라 그랬죠.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대변에다가는 지금 얘 뭐라고 쓰셔야겠어요. 계약금이니까 얘를 선수금 우리가 배웠던 대로 300만원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 지금 이 선수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그 계약금일 때, 재고자산에 대한 계약금일 때 그때 쓰는 계정이고요. 지금처럼 유형자산에 대한 계약금은 유형자산에 대한 이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기정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6번 문제에서는 선수금 맞다. 선수금. 이건 저기 뭐죠?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일 때 또는 기계장치일 때 유형자산의 계약금 중에서 해당되는 건 첫 번째 건물을 갖다 자가 건설할 때 계약금이라든지, 또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기계장치를 우리 공장에다가 설치할 때 계약금 줬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토지에 대한 계약금 처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받았던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규정 뭐라고 쓰면 되겠다? 1번 선수금이라고 쓰시면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해당되는 다 개정 과목 물어보고 있죠. 왜요? 기초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형체는 없대요. 그럼 뭐예요? 무형자산 뜻하는 거라는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근데 물리적 형체는 없어도 식별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자산의 기본 공통점이라고 그랬었죠. 미래적 경제 효익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비화폐성 자산이다. 얘가 다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요? 얘는 무형자산의 특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보기 4개 개정 과목 중에서 무형자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벌써 거의 외우려고 해놨던 것들인데 보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 답은 몇 번이겠어요? 특허권이 무형자산이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설명이 됐고, 한번 이거 연습 좀 해보고 가볼까요? 또 다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건물 우리 우선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거, 그 중에서도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고 자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도 있죠.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뭐뭐가 있었어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 기억들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일단 여기 건물이요. 건물은 비유동 자산에 유형 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보시는 거 보니까 FAT 2급이나 회계 그 2급, 회계 1급, FAT 1급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계정과 계정의 사용 방법들을 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계정을 정확히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허권은 어디에 해당돼요? 특허권은 무형자산에 지금 해당된다고 했었죠. 특허권.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요. 매출채권은 여기 당좌 자산 안에 여기 세 번째 거 있었죠. 여기 보기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당좌 자산은 매출 채권이 당좌 자산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재고 자산. 즉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시험 문제 그 푸는 거에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아는 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들을 탄탄하게 반복해서 머릿속에 정확히 넣어 놓으시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점수 따는데도 문제없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영업이익 계산하고 각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영업이익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가장 기본적으로 손익구분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이 문제는 완전히 황으로 날아간단 말이죠. 여기서는 손익구분, 매출액.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상품 매출이 이 매출액이에요. 제품 매출, 걔도 이 매출액이에요. 즉, 걔네들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은 손익구분의 수익 계정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였었고요. 여기서 뭐 빼주라 그랬냐면 매출 원가를 빼주셔야지 돼요. 그럼 뭐가 계산된다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이 계산된다고 얘기했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못 빼주라 그랬죠? 판관비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되는 것은 뭐가 계산된다 그랬어요? 영업이익이 계산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은 빼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오는 계산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그 다음에서야 이제 당기순이익이 계산돼요. 이거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지만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매출액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얘는 수익 계정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수익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 지금 총계정원장처럼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익은 30만 원이라고 했으니 매출액에다가 30만 원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여기 비용이죠.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만 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왔어요? 20만 원. 자, 판관비. 자,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만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급여는 판관비인가요? 복리후생비도 판관비인가요? 임차료도 판관비인가요? 그러면 요 세 개만 판관비네요. 기부금은 매년 매일매일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매달. 그래서 요 세 개 합치니까 판관비는 5만원, 그 다음에 만원, 4만원에서 판관비는 10만원이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계산돼요? 영업이익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은
기부금은 3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3만 원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7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법인세 비용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으니 알려 준 게 없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도 7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여기 영업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즉 여러분이 계정이 이런 것들 또 위에 계정들 얘가 수익인지 비용인지 그 비용 중에서도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걸 암기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참고로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드려요. 잘 까먹으니까 요 매출액은 수익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 즉 우리가 기록할 때 뭐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쓰는 거 그 여기에 해당되는 수익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에요. 판관비도 비용 계정. 영업의 수익은 수익 계정. 영업의 비용은 비용 계정.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비용 계정. 그 이외에 제가 수익 비용 쓴 거 이외의 것들은 그 결과값이지 걔들 자체가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런 것들이 계정은 아닙니다. 그건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 물어보고 있죠.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미수수익은 계정이 뭐죠? 미수수익은 미수금과 수익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그랬었죠. 요 계정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더 써드릴게요. 여기 쓰는 김에 한꺼번에 다 써야겠네요. 우리가 소익의 예상 또는 얘를 뭐라고도 불러요? 수익 그다음에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손익의 예상 계정 과목에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은 거래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은 했는데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정은 미수수익 계정이나 미수수익 계정은요 자산 계정이고요. 얘는 미수금과 더하기 수익을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을 쓰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계정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우리 회계에서는 앞에 게 있는 게 주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수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미수수익도 자산이고 얘네들은 증빙서류 없이 12월 말 12월 31일 보고 기간에 회계 담당자들이 올해 결산을 마감하면서 쓰는 계정이에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여기는 부채 계정이고요. 얘 뜻은 미지급금 아직 돈을 지급을 안 했는데 어떤 금액을 지급을 안 했냐면 비용을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을 마감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손익의 예상이라는 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 또 우리 모두 배웠느냐면 여기 손익의 이연이라는 것도 배웠죠. 손익의 이연 얘도 마찬가지로 손익의 이연은 올해 비용과 수익 내년 올해 것과 당기죠. 올해 비용 수익과 비용 그다음에 내년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서 표시해 달라는 의미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가 합쳐진 말이냐면 선급금하고 미리 돈을 줬는데 비용을 미리 준 거라는 뜻이라는 얘기고요. 얘도 두 가지 계정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앞에 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급 비용은 비용 계정이 아니라 자산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요? 여기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은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인데 얘는 선수금과 뭐가 합쳐진 말이냐면 수익이 합쳐진 말이에요. 즉 수익, 나한테 수익인데 그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계정의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지난번에도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해 드렸던 것이고, 아마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셨을 거예요.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 선수 수익은 부채 계정, 미지급 비용도 부채 계정. 그럼 손익계산서에 자산과 부채는 표시 안 되죠?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건 수익, 바로 4번이 답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알아듣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으시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비품을 취득했대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비품의 감가상각비 계산 한번 해보라네요. 자, 취득한 날짜는 7월 1일이라네요. 매입 가격은 100만원. 그 다음에 취득 부대 비용이 10만원이래요.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취득 부대 비용은 유형자산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취득한 자산에 포함시켜 주세요.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원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이 10만원까지 더해서 그 비품의 취득가액은 비품의 취득가액은 110만원이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110만원. 근데 얘를 갖다가 잔존가치는 없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몇 년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하라고 얘기했으니 5년으로 상각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나누기 50 얼마? 22만원? 22만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지금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한 기간 동안에 그 값이 떨어진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월할 계산하라고 그랬죠? 월할 계산은 뭐냐면 지금 얘 7월 1일날 샀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계산하면 제가 몇 년치라 했어요. 1년치로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해 드렸죠. 근데 우리가 사용한 거 얘 1년 사용했어요. 몇 개월 사용했어요. 또 5개월 그러지 말고 손가락 쓰셔야 돼요. 6개월이에요. 그러면 12개월 중에 6개월이면 12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월할 계산이에요. 1년은 12달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한 기간은 7월부터 7, 8, 9, 10, 11, 12, 6개월 사용했네요. 감가상각비는 1년 계산을 한 것이므로 우리가 사용한 기간은 12개월 중에서 6개월 사용한 것만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결국은 뭐 나누기 2에 된 거죠. 반이니까 6개월 동안 사용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다? 11만원이 되겠다. 답은 몇 번이 돼요? 답은 2번이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그 FAT 그 AT 자격 시험은 원래 얘도 그 세무사회 자격 시험처럼 이론 문제가 원래 15문제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 8월 달에 시험이 이제 비대면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론 문제는 10문제로 줄어들었고 실기 문제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근데 점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한 문제당 3점짜리예요. 그럼 30점 적은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30점 중에서 20점은 취득해야지 안정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볼 때나 또는 기출문제 여러분이 풀어볼 때 있잖아요. 여기서 20점 이상 나오게 되면 아, 그럼 합격했겠구나. 실기는 안 봐도 돼요. 왜냐고요? 실기는 보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70점 중에서 60점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60점만 받는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20점 따놨으니까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55회에 대한 FAT급 이론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이거 끝이고 난 다음에 바로 실기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